여러분들이랑 같이 홍순학 씨가 쓴 고전시가 연행가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처음 수업하면서 이 고전시가라는 것이 고전보다는 시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즉, 이 고전시가라고 해서 너무 옛날 거, 우리랑 관계없는 거,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시가라는 것은, 즉 시라는 것은 선생님이 1학기 때 여러분과 수업했다시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감상을 할 때에는 어떤 시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에서 화자나 작가가 어떤 생각을 담아내었는가, 어떤 감정을 담아내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시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장르를 우리가 문학상의 갈래에서 서정, 시, 서정 갈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산별곡이라는 노래를 가수랍니다. 배우 변요한 씨가 부른 걸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고전 시가를 배경이 되었던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 거리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시가에 나와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집중해서 거리감을 좀 좁히고 고전 시가에 같이 들어가 보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 문학의 어떤 역사상의 특질, 특히 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죠. 저기 원시 시대의 종합 예술 형태, 그 가무와 노래가 가무가 이제 결합된 형태로부터 이제 고대 가요로 노래가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신라 시대의 향가, 고려 시대의 고려 가요와 경기체가,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답은 안 하나요? 시조와 가사. 시조와 가사가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시가의 흐름이 있고, 한시랑 그 다음에 민요는 역사와 관계없이 꾸준히 창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가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문학작품 감상이지만 이제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자주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갈래인 조선시대의 양대 시가의 산맥이었던 시조와 가사 중에 먼저 가사 작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이제 고전 시간에 작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작품 공부를 할 때 각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시가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형태적 특징, 그 다음에 내용적 특징을 알고 있으면 훨씬 우리가 손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갈래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큰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은 가사의 첫 시간이므로 가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후에 개별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창작된 시가 장르 중에 하나인 가사는요, 수능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6년에 용비어천가라는 악장이 출제된 것을 제외하면 가사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조와 같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가사 단독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서 사실 최근 10년은 수능은 가사의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수능에 가사가 가장 많이 나오죠. 2022년 수능에도 가사가 나왔고요. 2021년 수능에도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틀 후에 여러분들이 학력평가를 치게 되는데 아마 선생님이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칠 그 학력평가에도 고전 시간 아마 가사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사를 많이 접하게 되고 가사가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 가사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특징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함께 불려졌던 시조와 비교를 하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시조와 가사가 시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시조는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려고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조창이라고 해서 실제로 노래가 불려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가사는 노래를 부르려고 창작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읽힐 것 혹은 문장으로 낭독할 것을 전제로 창작된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사음보의 연속체인데요. 여기서 사음보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한 줄을 몇 도막으로
끊어 읽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사음보라고 하면 한 줄을 내도막으로 끊어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음은 소리 음자, 보는 걸음 모자로서 한 줄을 소리가 몇 걸음 걸어가느냐, 즉 몇 도막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연행가를 보시면 첫 줄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놓고 자명종과 자명학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이런 식으로 한 줄을 내도막으로 끊어 낭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거예요. 내도막으로 끊어서 계속 똑같은 그 음보를 반복을 하니까 운율이 생기는 거고, 운율이 있으니까 운문이고, 운문이니까 시가문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창작되었던 시조 또한 사음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음보인데 시조와 가사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길이의 제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조는요, 똑같은 사음보지만 한 수, 완성된 시조 한 편은 세 줄로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시조,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고려의 중심이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하죠? 하여가. 그 다음에 그 하여가를 듣고 나는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정몽주가 답가로 부른 시조를 뭐라고 부르죠? 단신가. 하여가랑 단신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음보입니다. 보세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누리고자. 한 줄이 사음보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 4 곱하기 3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다음 시간에 시조대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일단 4 곱하기 3, 딱 정형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몽주가 이렇게 답신을 하죠. 우리도 칠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로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먼지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역시나 한 줄이 사음보로 곱하기 3, 4 곱하기 3을 해서 나는 100번 죽어도 다시 고려를 배신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회유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방원이 그 자리에서 한 줄 껴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 서로 주고받은 게 이제 시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방금 봤다시피 한 줄이 사음보로 이루어졌지만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로 이루어진 게 시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사는 어떻느냐?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몇 줄입니까? 일단 세기가 어렵죠. 그 중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길인 겁니다. 실제로 가사는 몇만 줄씩 되는 가사도 있다고 합니다.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사는 어떤 특징이냐? 한 줄은 사음보인데 길이에 제한이 없는 사음보로 여러 줄 연속적으로 쓰기만 하면 가사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에 제한이 없어 길게 쓸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길게 쓸 수 있다는 특징은 가사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교술적 성격을 가진 시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교술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문학을 분류할 때, 갈래를 분류할 때 아까 선생님이 시가문학은 뭐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서정. 감정을 담아낸 갈래의 서정입니다. 서정 말고 소설, 시나리오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있는 문학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교술은 뭐냐? 수필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표현법들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한 것을 교술갈래의 수필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사가 분명히 아까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죠? 서정. 시니까 서정에 속하거든요. 운문은 운문이고 운율이 있기 때문에 서정이라는 시가에 속해야 되는데 얘는 교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상. 왜? 길이에 제한이 없으니까 작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내 감정을 절실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조를 선택해서 표현을 하고요. 내가 할 말이 많고 얘기할 것이 많고 좀 내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시조는 세 줄이라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가사를 선택하는 거죠. 왜요? 길이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줄글 같은 성격, 수필과도 같은 성격을 가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운문임에 분명하지만 다양한 내용을 쭉 길게 쓰다 보니까 수필과 같은 내용을 가지게 돼서 이 가사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술적 성격을 가진 시가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시조와 가사를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서 가장 많이 창작된 계층이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인 사대부 계층인데요. 사대부들이 평시전의 시조, 즉 시조로 자신의 감정을 압축적으로 절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따른 시조를 사용했다면 자신의 생각을 길이에 제한이 있어서 좀 드러내기 어려운 긴 생각이나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을 때는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한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사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가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 작품의 가사를 공통된 내용끼리 좀 분류해서 묶으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호 가사입니다. 강호 가사의 강호는 강과 호수, 즉 자연을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이 유학자들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하여 강호 가사를 많이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충신연주지사 혹은 충신연구음지사라고 하는 작품의 부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충신이 연은 연모하다, 사랑하다는 누구를? 주인을 혹은 임금이나 주인을 사랑한다고 충성을 다하는 노래가 충신연구음지사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출제되었던 정철의 삼인곡과 함께 가사문학에 가장 잘 쓴 작품이라고 꼽히는 송미인곡, 역시나 정철이 지었습니다. 삼인곡과 송미인곡에 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로 미인이라고 하면 미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삼인곡과 송미인곡의 미인은 미녀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삼인곡과 송미인곡의 화자는 여성화자. 정철이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인데 여성화자로 썼어요. 그러면서 미인,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 즉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을 사모하는 노래를 썼는데 작품의 내용이나 끝부분에 보면 이게 임금님과 결국 연관이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님이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노래들을 뭐라 부르느냐? 충신연구음지사라고 부르고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충, 인 이런 것 중에 충을 얘기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붕당 정치, 이제 당파 싸움이 있다 보니까 당파 싸움에서 실각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정치 보복을 당해서 유배를 갑니다. 그럼 유배는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서 먼저 우리 부산,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 유배를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뭐 수학여행 가듯이 2박 4일, 3박 4일 이렇게 갈까요? 가는 데만 4박 4일 넘게 걸립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랫동안 유배를 가 있게 되면은 그 유배를 간 사람들은 주로 양반들이겠죠? 뭐 할까요? 그 유배지에서?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원래 태생 자체가 글을 잘 읽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유교 경전을 탐독하고 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데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뭐 하냐?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느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유배가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홍순학의 연행가나 김인겸의 일동장류가처럼 다른 나라를 갔다 오거나 혹은 다른 지역을 갔다 오면서 갔다 오면서 느꼈던 보고 듣고 느낀 걸 썼던 기행문 같은 기행가사. 그리고 조선시대 한글이 보급되면서 처음에는 여성들이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선 중기 후기로 가게 되면서 여성들도 작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느꼈던 그런 여자들이나 부녀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쓴 교광가사. 그 외에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면 시조보다는 가사가 쓸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길이에 제한이 없는 가사의 성격 때문에 많이 창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는요, 길이가 길어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돼요. 왜 길이가 길어서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될까요? 어려웠어요. 시조는 세 줄이에요. 아무리 시조가 어려워봐야 가사보다 쉽죠. 일단 해석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난이도를 높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이 주고 빨리 풀어러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내가 봤을 때 많이 채택되는 것 같아요. 난이도를 어렵게 내려면 시조나 다른 짧은 시를 내는 것보다는 길이가 긴 가사를 주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가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가사는요, 다른 장르보다 똑같은 작품이 2번 이상 출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나왔던 삼인곡 같은 경우도 수능 초기인 1996년인가 7년에 한번 출제되고 재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출제됐던 위백교의 농가 같은 경우에도 중반쯤에 한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나눠준 학습지에 그 수능 기출 쫙 분석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 위백교의 농가도 한번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작품이라고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재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송강, 정철 이런 사람들은 가사를 정말 많이 쓴 사람. 그 사람의 작품은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하면 거를 타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면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사는 길이도 길고 한자어나 생소한 어휘가 많아서 처음에 여러분이 해석하면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 작품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작품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지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고전 씨가 작품 공부하려면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작품 모음집 사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할게요. 했잖아요. 맞죠? 네. 4개 중에 하나 사라 했잖아요. 뭐 이 4개가 뭐 반드시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음집이 4개예요. 이거 나 무슨 책이냐고 나중에 수업 마치고 물어보러 오던데 기억했다 구입하세요. 구입했습니까? 혹시 내 말 듣고 구입했다? 일단 여러분들 말 잘 되니까 다음에 고전시가 잘 칠 것 같고 구입 안 한 친구도 오늘 주문하면은 잘 칠 수 있다고 말해줄게요. 오늘 주문을 하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습서 시리즈가 있어요. 이 말은 되나? 천재교육에서 나온 해법 문학 자습서. 그 다음에 디딤돌 문학 자습서. 근데 디딤돌 문학 자습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 책을 샀었거든요. 해법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습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약간 크기가 작은 이렇게 단행본 형태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시리즈가 2개예요. 모든 것 시리즈랑 최우선순 시리즈. 그냥 이게 최우선순 시리즈 이렇게 치면 안 나오고요. 고전시가의 모든 것 혹은 최우선순 고전시가 이렇게 치면 고전시가만 있는 게 아니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4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극수필이 이렇게 보통 따라와서 5권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걸 사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오른쪽에 그 해설지, 그러니까 얘기했던 참고서를 펴놓고 왼쪽에는 그 해설지에 해당하는 아무런 해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고전시가 원본의 PDF 파일 같은 걸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해설지에는 그 밑에 주석이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마치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아무 해석이 안 달려있는 깨끗한 형태의 원문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흐름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걸 보면서 막히면 오른쪽을 보고 참고를 했다가 결국 해석을 다 보고 나면 얘를 덮고 얘만 보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음집에 간단한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정리되어 있고 문제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풀면은 작품 공부를 한 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있으면 지금 독서는 사실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가 계속 풀어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2지문에 3지문씩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독서는 계속 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학 시간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국어를 최소한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 잡아가지고 독서는 매일 깔고요. 문학은 뭐 고전 이틀, 현대 이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고전부터 하고 현대 하려고 고전 쭉 하시든지 난 시부터 하고 소설 하려고 하든지 시, 소설 번갈아 가면서 하루 하든지 그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하시되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작품 공부를 꾸준히 누적해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 책을 한 2번 정도 돌린다 생각하시고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안 늦고요.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이 작품 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오늘 당장 오늘 저녁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책이 없는 사람들 요새 하루 이틀이면 최고잖아요. 당장 사오세요. 요즘 배달이 안 되는데 부모님 보고 책 갖고 오라고 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작품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가사는 더더욱 작품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 공부를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순학의 연행가라는 가사를 살펴볼 건데요. 대중가요 중에서 볼빨간 사춘기라는 그룹이 부른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알죠? 네. 선생님도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가면서 출발하는 길에 여행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여행을 들으면 정말 신나요. 근데 여행을 가지 않을 때라도 여행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여행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이나 감정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양한 여행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장 어딨어요, 반장? 반장은
지금까지 갔던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느 여행이에요? 여행은 아니지만 할머니 댁에 남해를 자주 가는데 그때 할머니 집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해대교를 건너게 되는데 남해대교가 이제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전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는 게 좀 좋아서 남해 가는 어떤 점이 좋아요? 뭔가 새로운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이제 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전 다니는 사실 사람들 많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좀 많이 죽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도 다리만큼 엄청 이제 엄청 그 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 풍경이나 그런 바다에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다른 사람 다 절로 간다, 우리 일로 간다. 약간 레어나 유니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추억이 담겼던 길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의 익숙한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곤 하고, 내가 익숙한 곳을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즐거워할 걸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색다른 경험을 했을 때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내가 2가지 경우가 제일 많아요. 첫 번째는 완전 진짜 너무 신기한 것을 봤을 때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보는 거. 다른 반에 가서 뭐 러시아 여행을 갔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겁나 고생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 갔는데 너무 고생했던 경험. 이런 것도 기억에 남죠. 사람들이 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새로운 거, 신기한 게 기억에 남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국내보다는 해외로 갔을 때, 그냥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에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해외여행. 이 해외여행은 언제부터 다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대? 80년대. 전도. 뭐라고? 전두환 시절? 아니 유화 정책 뭐, 유화 정책 유화 정책? 유화 정책이 뭐예요? 해외여행 자유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미안하지만 해외여행은 굉장히 옛날부터 다녔습니다. 물론 여행은 그러니까 관광을 위한 여행은 아니지만, 또 유럽이나 미국에 간 건 아니지만,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어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갔다 오는 경우는 좀 꽤 있었어요.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홍순학 씨가 쓴 연행가라는 것은, 이 홍순학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청나라에 갔다 온 여정을 담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홍순학의 연행가가 수능에 실제로 출제됐던 작품이고 2017년에,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인가요? 그 김민겸 씨가 쓴 일동장류가가 출제가 되는데, 그것은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연행가나 일동장류가가 사신으로 다녀왔음을 알고 보는 거랑, 사신으로 다녀왔다는 사실 정보를 전혀 모른 채 해석을 하는 거랑, 해석을 하는데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걸 알면 쉽고 모르면 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실 작품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출제 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가사는 그래도 중요한 작품들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다 중요한 작품들은 보고 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봤는데 내가 안 봤다. 이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들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작품 다뤄주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몇 작품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구나 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수업 시간에 들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작품에 대한 내공을 쌓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습 시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어떤 느낌인가 보기 위해서 선생님 시간에 3분에서 4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고 읽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풀어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풀어도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이 순술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뭐고 이거 한자가 왜 이렇게 어렵노?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전 시간은요, 현대 시간보다 대부분 길이가 깁니다. 특히 가사는 그래요, 가사는. 고전 시간 중에 가사는 길이도 길고,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요.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사실상 그 해석, 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한다기보다는 한자어라든지 어려운 단어를 해독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는 현대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고차원적인 상징이라든지 고도의 표현법들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풀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는 사실 전체 흐름만 해석하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훨씬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생님 말고도 이 가사를 해석해주는 뭐 수업을 여러분들 인강이나 혹은 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모든 수업이나 인강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대부분 가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뭘 할 것 같냐 하면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해 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은 좀 더 재밌게 잘 해설해 주겠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나온 한자어나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뜻을 알려주고 풀이를 해주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 수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도 분명히 옛날에 이거 수업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했겠지. 근데 이 화류교의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업할 때는 내가 모르는 단어는 찾아서 이런 거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내가 1년이나 2년 지나서 다시 이 단어를 보잖아요. 생각나는 단어도 있는데 생각 안 나는 단어가 더 많아요. 어려운 한자가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 입장은 어떨까? 여러분들이 강사 선생님한테 혹은 참고서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알았어. 근데 다음에 내가 볼 때 그게 생각날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더 생각이 많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국어만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똑같은 작품 여러 번 봐도. 근데 여러분은 국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했다가 수학했다가 영어했다가 과학했다가 사회했다가 다시 국어하는데 이 어려운 한자가 과연 생각이 날까? 나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공부를 할 때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야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겠지만 그 작품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한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할까? 그러면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사는 모든 한자어를 다 생각해, 다 뜻을 알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느낌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갔다 오는 거라고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놓고 자명종과 자명학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자, 여러분 내가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좌우에 탁자를 놓고 만권서책 책을 쫙 쌓아놨답니다. 그리고 자명종, 자명악 뭔지 모르겠지만 종하고 악기고 절로 울어서 소리가 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이 쌓여있고 뭔가 악기랑 종이 울리는 게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봐. 내가 조선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중국에 도착해서 뭘 할 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중국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일까? 1번, 2번, 3번 중에 이건 언제 일어났던 일일 것 같아? 2번. 생각해도 2번이지. 길에 무슨 책을 쌓아놓고 탁자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뭔가를 할 때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중국에 뭐하러 갔다고? 사신으로 갔다고. 그러면 책 쌓아놓고 소리가 뭐 이 소리를 왜 울리는 걸까? 배경음악이지. 음악 깔아주는 거지. 좋은 레스토랑이나 무슨 식할 때 배경음악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이 왔으니까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좌우에 당전 깔고 단방석과 백전이면 당전이 뭘까? 알 필요 없다고. 자, 그럼 여기서 아는 단어 뭐 있어요? 좌우 또 방석 알잖아. 그러면 당전 깔고 방석 뭐 하는 거라고? 까는 거라고. 그러면 단방석과 백전유와 당전의 공통점은? 까는 거. 뭘 깔았을까? 안 중요해. 왜 깔았을까? 뭔가 멋지게 깔아놓은 거, DP 된 거 장식 깔아놓고 소리 울리고 사진 대접이잖아. 그럼 당전이 뭐가 중요해? 뭔가 천조가리 깔아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당전이랑 백정유랑 단방석의 차이점이 뭘까? 그건 기술 과정 시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나 사진으로 갔다, 책 깔아놓고, 음악 깔아놓고, 예쁘게 깔아놨네. 이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편, 저편, 화류교의, 서로 마주 걸터 앉고, 화류교의가 뭘까? 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화류교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 단어는 알죠? 이거 알잖아. 화류교의 걸터 앉았대, 마주 걸터 앉았다는 건데, 땅바닥에 앉을 때 걸터 앉았다고 합니까? 뭔가 높게 걸터 앉는 거잖아. 그러면 화류교의 쓰임새는 뭘까요? 앉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상황? 사신이 교류하는 상황. 그러면 사신이 교류하는 상황에 앉는 거 돌멩이 내주겠어요? 좋은 의자. 뭐 의자 내주고 좋은 의자라는 뜻이겠지. 이편 저편에 이쪽에 중국 사람, 이쪽에 한국 사람 의자 깔아놓고 서로 마주 걸터 앉은 거죠. 충분히 뭡니까? 상황을 알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창을 갖다 준다. 거기 사람 누구?
청나라 사람. 차 많이 내주잖아요.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거나가요. 화차종이 뭘까요? 몰라도 돼.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차같이 있는, 이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니까? 차를 권할 때 그냥 컵을 주면서 자, 이렇게 주겠어요? 받쳐갖고 주잖아요. 요새 종이컵도 이렇게 받쳐서 주는데, 그 외국 사실인데, 야, 뭐라고 이렇게 줬겠습니까? 따라 뭐라고 주전자를 줬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받쳐서 줬겠죠.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망고하네. 뭔 소리일까요? 차향이 좋다는 소리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아, 차향 좋네? 이 소리입니다. 저희들과 우리들, 저희들은 누구? 우리들은 한국인가? 언어가 다르겠지. 우리 전반적으로 중국어, 나는 한국어잖아. 언어가 달라서 말 한마디 못해보고 돈담하게 앉았으니 기머거리 버거리는 물끄러미 서로보다 사실 엄청 웃긴 상황이잖아. 각 나라 엘리트들이라고 모아서 딱 앉아봤는데 말도 못하는 거야 서로. 서로 앉아가지고 차나 마시면서 야, 너 중국말 할 줄 알아? 니 인사 좀 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천하의 그릇 같아 필담이나 하울이다. 필담이 뭔데? 근데 이게 글로 주고 받는 거지. 왜 필담이 가능하죠? 우리는 한자를 알았으니까. 당년에 먹을 가라 양호수필 덤벅 찍어 시전지를 빼어들고 거기 있어서 말하는 당년이 뭘까요? 양호수필이 뭘까요? 시전지가 뭘까요? 모르겠는데 글 쓸 때 쓰는 거. 물론 한자를 알면 연, 벼루, 필, 붓, 진, 종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호수필이 뭘로 만드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종이를 필담을 하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해서 글을 쓴 겁니다. 글을 썼더니 묻는 말과 대답함이 글귀절로 오락가락. 말이 통했다는 거면 안 통했다는 겁니까? 통하니까 오락가락 했겠지. 그러면 간담을 상하여 정복 상통하는구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글이 서로 오락가락 했다 이렇다 해요. 이게 뭔 말일까요? 글이 어떻다? 서로 잘 통한다.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얘기지. 앉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됐는데 글로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더라는 거야. 해석을 해주면 간담은 간과 쓸개, 속에 있는 거. 속이 상은 속과 속이 서로 통하고 정보, 중요한 내용이 상통, 서로 통하는구나. 결국 필담으로 하니까 이야기가 잘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까지 내용 요약해봐봐. 행차장에 갔어. 책이 쌓아져 있고 소리가 울리고 의자가 있어. 천조가리도 깔려있어. 차가 따주네. 냄새 좋네. 근데 말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글로 썼어. 이야기했어. 잘 통했어. 이게 끝이거든. 이것만 해석하면 문제가 풀려요. 양호수필이 뭐고 당연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해석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버릴 건 버리고 추측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황상이 뭘까요? 여러분 중국 드라마 좀 봐서 황상이 황제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황제가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부상서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관청이죠. 질병청, 경찰청 이런 것처럼 황실의 예식을 거행하는 그 관청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삼사신, 역관, 마두, 노자까지 전부 은자, 돈, 비단, 등속 등등을 차례로 받았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신부터 노자, 이 노자는 뭘까요? 사실 갈수록 계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선물 줬다 이거예요.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래서 3배 구고도로 사례를 한대요. 근데 구고도는 원래 밑에 뜻이 적혀있어요. 머리를 9번 땅에 조아려.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인사한 거죠. 인사. 감사 인사. 3번 자라고 머리를 9번 땅에 조아리면 황제한테 하는 예식인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상마연 잔치한다. 상마연도 원래 뜻이 나와있는데 몰라서요. 뭐 하는 거예요? 잔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말을 뭐예요? 우리 뭐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잔치가 이건 뭘까요? 내가 사신으로 왔는데 내가 돌아가기 전에 잔치를 한다는 겁니까? 송별회겠지. 송별회. 상마연이라는 게 실제로 외국 사신을 보낼 때 베푸는 연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부에서 또 한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마도와 노자 이제 평민들은 안 가고요. 3, 4신과 역관들만 예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대청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놨어요. 메밀떡에 밀다시게 겉밤에 모르에 비자 등등등을. 밀다시게 뭘까요? 비자가 뭘까요?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가정시간에 배우면 됩니다. 어쨌든 뭐 했다는 걸까요? 초등거리 상거리든 많이 차려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여니까. 그거 다 갖고 행사실 앞에다 받아 넣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못 먹어요. 뭐 속이 안 좋든지 뭐 상황이 안 좋겠죠. 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술, 삼배주를 마시는 듯 마는 듯 연파, 연애를 파 끝나고 일어서니 연애가 끝나고 일어서서 뜨레를 북항하여 구고도 사람이다. 왜요? 이제 떠난다고. 이제 떠난다고 이제 황제 연애를 베풀어서 황제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겠지. 관소로 돌아온 행한 날짜, 돌아올 날짜를 정합니다. 돌아온 날짜를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반이 분분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야간 차가서 끝나기 5분 전에 짐을 싼 것처럼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정 외상 세마력 이제 외상 달아놓은 것들 이제 그 돈 받으려고 중국 사람들 와서 돈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장계를 발전하여 선례 공간 정송한다. 여기 아는 단어 뭐 있어요? 전송 알죠? 전송이 뭔데? 보내는 거. 공간 아닙니까? 공간? 군인을 보낸대요. 아, 생각해봐. 내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사신을 왔어. 돌아간 날짜를 잡았어. 근데 군인을 보낸대.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보내겠어? 조선은 나한테 보내겠지. 왜? 나 이제 돌아간다고 알려요. 그 선례라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군관을 먼저 보내요. 뭐하러? 장계를 발성하려고. 누구한테? 임금한테? 나 돌아간다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하나도 몰라도 내가 상황이라든지 아는 단어를 갖고 조합을 해서 해석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7월 17일에 회하나여 떠나오니 날짜 한 달 닷새 정도 유하다가 있다가 가려니까 이제 시원하고 상쾌한 겁니다. 아, 이제 집에 돌아간다. 기쁜 거죠. 철의밤 우리 서울 청마하다 갈 길이 멀다. 풍진이 부누라 집 소식이 돈절하니 뭐 집 소식이 끊겼다는 얘기지.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소식을 알 길이 없잖아요. 사오삭 이거 사오삭은 달입니다. 한 달 닷새 유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4-5달 걸리겠지. 짐꾼들 같이 걸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심 돌아갈 마음이 화살 빨리 가고 싶고 화살처럼 빨리 가고 싶고 집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4-5달 출장 왔다 가는데 숙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길을 건너가니까 올적에 신은복식 추수가 암창이요. 이게 뭐야?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올적에 벼 심고 있네. 봄이었어. 근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추수를 하고 있어. 뭐가 지난 거야? 시간 계절이 지난 거지. 서풍이 삽삽하여 가을빛이 팽이 난다. 가을이 되고 바람이 시원하구나. 이거 별거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데서 뭐 연애하는 얘기 받았다가 뭐 감사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날짜 돌아와서 공간 보내고 집에 온다. 이것만 알면은 사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서 빠트할 것 같은데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초도 좀 할게요.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 좀 나오긴 나와요. 뭐 가을빛 이런 거. 근데 그게 장황하게 길게 써져 있어요? 학문과 관련된 사물 책 같은 거 나오는데 입신양명이 뭔데? 내가 이름을 널리 떨치고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없죠? 이거 왜 나왔어? 그냥 장식이었잖아요. 3번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 회한할 때 심정. 이게 맞죠? 네. 이게 둘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거 보시면 뭐 외양 같은 거, 외모 그런 거 없고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나요? 아니. 있어요. 주 7월 17일. 근데 귀국까지 여정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서 틀린 겁니다. 1분만에 봅시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 자명종과 자명학이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배경음악이지 슬픔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1편접편 화류교에 걸터하는 거 지시적 표현 지시적 표현 맞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서로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친밀감입니까? 3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음성 상징어 분분인데요. 이동을 앞두고 여유롭습니까? 바쁘죠. 4번 장계발전 선례 공간 대꾸적 표현 A를 뭐뭐하고 B를 뭐뭐한다. 대꾸는 맞는데 새로운 계책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는 소식이죠. 1, 2, 3, 4번 다 아니고 5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곡식 심는 것 추수를 사용해서 봄에서 가을로 시간이 경과된 거 드러내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 B에 대한 감상. 자, A는 아까 서로 필담하는 건데요. 감담을 상응하는 건 속이 아까 이야기 잘 통한다는 거지 경계심이 아니죠. 그 다음에 뜯어내어 북항하는 것은 황제한테 감사하는 행위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거부감입니까?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 우리들은 거기 사람한테 차 대접받았죠. 예무상사에서 황상의 상 받았잖아. 내용이 있잖아. 그 다음에 A에서 필담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려움이 해결됐죠. 그 다음에 구보두는 감사하는 예법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글귀가 적어 오락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난처된 상황 해소된 거 맞고 B가 뒤집힌 거는 황제가 상을 줬는데 내가 못 먹으니까 난감하다고 추측될 수 있습니다. 5번 귀머거리 벙어리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까 필담하기 전 맞고 밀떡에 밀다식에 겉바면 음식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 가사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내용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 공부가 중요하니 책이 없는 친구들 오늘 꼭 사서 작품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